투자자치도 제주도며 제주투자자치도 개발공사의 사회공헌사업으로 포함하는 제156차 제주경제와 관광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연을 해주실 오재학 원장님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하고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재학 원장님께서는 현재 항공대학교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하시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신 후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교통공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후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원과 일본 동경공업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셨으며 한국교통연구원 제14, 15대 원장을 지내는 등 우리나라 교통 모빌리티 정책 연구를 선도해 오신 국내 최고 교통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아울러 모빌리티 개선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전략 KTX 경제혁명 등의 저서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와 국가 교통정책의 방향을 제시해오고 계십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경력과 공로가 있으시지만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원장님께서는 모빌리티 대전환 시대 제주 교통체계 혁신과 도전 과제라는 주제로 제주 교통의 미래 비전과 발전 방향에 대해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나와 계시네요. 네, 오재학 원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소개를 잘 들리시죠? 네. 소개를 아주 적절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재학입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초창 포럼에 참석한 지 좀 오래됐어요.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해도 초창 포럼에 엄청나게 인기였고 아주 유행이었는데 요즘으로 코로나 이후로는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중요한 분들을 모신 자리에 사실 저 취직한 지 한 2년 됐는데 취직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특히 우리 저 포항상공 제주 상공에서의 양봉사님들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게 시간이 그렇게 언제 물어보니까 한 4, 50분 정도 발표를 하고 한 1, 20분 정도 진행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도대체 모빌리티 대전환이라는 게 뭐냐? 모빌리티 요즘에 교통이란 말을 안 쓰고 모빌리티란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모빌리티 대전환이라는 게 뭐냐? 요즘 많이 하는 게 이제 AIX 아까 AIX 얘기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 나오는데 비슷한 겁니다. 사실 그 속에 있다고 보는 그래서 모빌리티가 크게 바뀌고 있는데 변화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과연 제주도는 잘하고 있는지, 제주도의 교통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럼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침에 생각해보니까 타이틀을 너무 걸창하게 적어가지고 혹시 듣다 보면은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실망하시지 않을까 좀 걱정을 좀 했었어요. 근데 좀 넓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가 사실 제가 제주도에 현재 진행형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진행된 것을 100% 제가 다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좀 낙후된 오래된 통계가 있으면 그것도 조금 양해를 좀 해주시고 사실 오늘 우리 김대한 위원장 나와 계시는데 제가 제주 EV 이모빌리티 엑스포에 예정 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또 오늘은 또 이렇게 제주도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하신 분들 모시는 이야기를 하게 돼서 조금 더 새로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교통이라는 말이 원래는 포트와 포트를 잇는다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는 트랜스포트란 말이 포트와 포트를 잇는다 그런 말인데. 옛날 요즘 모빌리티라는 개념과 옛날 교통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옛날 교통은 공급자 입가,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공급을 해놓고 뭐 버스를 운행을 하고 가서 풀라면 타고 말라면 타세요 라고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게 그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돼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이 모바일 폰이잖아요. 모바일 폰이 있으면 각자가 어디 있는지 전부 다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개인형,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게 가장 그래서 다시 한번 크게 변화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변화를 보면은 과거의 교통은 공급자 중심의 어떤 그 서비스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지금 이제 모빌리티라고 하는 교통은 수요자, 이용자 중심의 교통 서비스다, 이동 서비스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사이에 두고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 변화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통을 이야기할 때 제가 사실은 교통연구원에 한 30장까지 가서 한 35년 거의 공부하고 와서 교통연구원에서 거의 다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제가 이제 교통을 지난 35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교통을 이렇게 현황을 평가를 하고 진행되는 걸 평가를 하고 문제가 뭐냐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그 문제가 뭐냐를 알아야지 또 대책을 세울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혁신이나 정책이나 기술을 혁신을 하고 이런 것에 한 35년간 있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난 35년 사이에 대한민국이 크게 성장을 했잖아요. 경제 성장이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교통 지난 한 40년 가까이, 40년 가까이 우리나라 교통의 프로그레스를 할까? 어떻게 이렇게 발전을 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그거보다도 비교적 일관성 있게 이해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우리가 교통연구를 할 때 항상 목표를 생각하는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뭘 하기 위해서 교통정책을 세우고 교통기술을 도입하고 이렇게 임플멘테이션하고 그러냐면 크게 볼 때 세 가지예요. 하나는 혼잡 비용, 교통 혼잡을 줄여야 한다는 거지. 혼잡은 사회적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 비용. 살자고 하는 짓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제가 처음에 연구에서 공부하고 오세 보니까 1년에 한 13,000명 정도가 교통사고 사망자가 있어요. 지금은 2,500명이 안 됩니다. 지금도 많은데 그때는 엄청나게 많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대기오염,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가 요즘 이제 온실가스 배출, 환경 비용. 이 세 개가 비용인데 이 비용은 개인이 이걸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해요. 그건 기본적으로 느끼죠. 그렇지만 이건 사회적 비용입니다. 소셜 코스트로 그래서 우리는 그 경제학적 용어로 교통의 외부 효과 또는 이코노미 엑스터널리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개인이 체득을 못하고 개인은 이거보다 다른 것을 더 맥시마이즈 하려고 해요. 다른 유틸리티를 맥시마이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럼 누가 이걸 책임을 져야 하느냐? 국가나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해요. 국가나 정부가 정책을 올바로 세워서 이 교통 혼잡 비용, 교통사고 비용, 환경 오염 비용, 교통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교통의 마이너스 네거티브한 외부 효과를 최소화하는 게 교통정책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지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합치면은 뭐 GDP 3%, 2% 엄청나잖아요. GDP 3%, 2%면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뭐 1년에 GDP 뭐 1%냐 2%냐 그런데 1년 내내 그래서 증가한 것보다 훨씬 커요 이게. 그래서 이제 비용이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하나의 이게 다이어그램인데 이게 지난 30년 지난
하프 센츄리 보시니까 한국의 교통정책을 뭘 위해서 노력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해봤더니 저는 한 크게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세 가지 정도다. 하나는 이제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오르기 때문에 자동차, 자가용들을 많이 샀잖아요. 특히 이제 올림픽 게임, 88 올림픽 게임 전후에 엄청나게 모터라이제이션이 이루어졌고, 모터라이제이션이 이루어졌으면 비싼 돈 주고 자동차를 샀으면 이용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 그냥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은 자동차의 급격한 모터라이제이션에 따라서 국가가 정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 우수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예요. 도로, 철도, 뭐 항만, 공항 이런 기본 인프라를 이제 계속해서 구축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고 일본도 굉장히 잘했는데 우리 총련선님 계시지만 한국이 그래도 지난 50년 동안에 세계 역사상으로 인프라를 가장 빠른 시간에 아주 우수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 평가가 아니라 뭐 월드뱅크나 OECD나 ADB에서 준 평가예요 사실은. 그래서 외국 사람들 와서 깜짝 놀래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엄청난 교통 인프라를 건설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한국교통연구원이 많은 노력을 했고 지금도 뭐 여전히 국토교통부는 저는 그에 대해 반대를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인프라 건설하는 데만 열을 내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그러지 말라고 이제 맨날 이렇게 정책 조언을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도 국토교통부는 아직도 3, 40년 전에 행정책이 나오고 있어요. 철도, 도로, 공항 건설 이런 식의 그리고 일본도 조금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프라를 계속 건설을 했는데도 이 교통 혼잡이 줄지를 않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선진국의 유럽의 사례라든가 선진국 사례를 이렇게 일본의 사례를 보니까 이 도로만 건설해놓고는 안 된다 이런 판단을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 게 대중교통 투자를 해야겠다. 그래서 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버스, BRT라든지 뭐 이런 어떤 대중교통 중심의 특히 도시 대도시 교통 정책이 이루어졌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변화이자 그 정책의 핵심이 아니었나 그렇게 해서 비교적 뭐 전국적으로는 아니지만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는 대중교통 정책이 상당히 비교적 잘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요.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지난 한 10년, 20년 사이에 지금 기후변화, 클라이밋 크라이시스, 기술 발전, 디지털라이제이션, 요즘은 이제 AI, 디지털 AI라고 하잖아요. 디지털을 넘어서서 이제 AI, 인공지능, 인공지능 하차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약간 지금은 이제 다 옛날 얘기를 잊어버렸지만 코비드 19, 코로나 팬데믹. 그다음에 또 가장 사실은 앞에 세 가지보다 더 근본적이고 치명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게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임팩이라는 것을 이루 말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걸 뜨거운 물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우리가 그걸 인식을 피부로 못 느끼고 있고 미래 세대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렇지 이 인구구조 변화가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인식을 하게 된 것은 2000년, 2020년 그 근방인데 그때는 앞으로 10년은 모빌리티 전환의 가장 중요한 디케이드가 될 거다. 사실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드리겠지만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이때 잘하면은 우리가 모빌리티 강국이 되는 거고 이때 잘못하면은 모빌리티 후진국이 될 거다. 그런 게 이제 제가 생각해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언제한 제 인식에 모빌리티 전환에 대해서 제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에
톱 아젠다가 모빌리티 전환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걸 가장 중요한 그 연구 토픽으로 삼아가지고 많은 연구를 하고 저기 뭐야 세미나나 공채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저는 18세기의 1차 산업혁명보다도 지금이 더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지금 뭐 2차 산업혁명도 그렇지만 기술이 주도하는 그런 혁명이라는 거, 그다음에 일자리에도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교통 일병화를 해결. 사실은 교통하면은 뭐 항공도 있고 철도도 있지만 우리 생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게 자동차잖아요. 사실은 이 자동차가 좋고 편리해서 지금도 많이 쓰고 있지만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야말로 굉장히 안 좋은 거라기보다는 부작용이 많은 사이드 이펙트가 많은 그런 교통수단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very expensive하다. 자동차 사놓고 주차해라. 보통 여러분들 자동차 사면은 예를 들자면 자동차 한 대 사서 20년을 굴리면은 몇 년이나 타고 몇 년이나 주차장에 머물 것 같아요. 통계가 하면은 약 95% 주차장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냥 주차에 놔두고 그냥 그대로 디프리시에이션이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싼 거예요, 사실은. 그걸 잘 모르죠, 우리가. 한 번 쓸 때 그냥 여기가 있으니까. 두 번째가 very dangerous다. 자동차로 인해서 엄청난 교통사고, 사망자, 부상자가 발생하는데 이게 대한 소셜 코스트도 엄청난 거 있어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중대재해로 인한 여러 가지 사고도 걱정을 많이 하지만 오히려 더 우리 국민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더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 부상자는 엄청나게 많고, 제가 우리 연구원에서 한번 연구를 했는데 교통사고를 당한 가족은 궁극적으로 직업을 잃어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가족이 2,000배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버텨다. 왜 버텨다? 뭐 여러 가지 미세먼지, 뭐 오염, 그 다음에 뭐 탄소 이렇게 배출을 해가지고 환경을 오염을 시키잖아요. 버텨다. 이것 때문에 이것을 해결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교통이 해결해야 할 이슈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빨리빨리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자동화, 전기화, 공기화가 앞으로 모빌리티 되잖아요. 이게 일종의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자동화라는 것은 뭐냐? 자동화라는 것은 오토메이션, 그야말로 이제 운전자가 없이 자동으로 오토노머스하게 드라이버리스 하게 이게 이제 AI도 사실은 자동차가 운전자가 빠지면 로봇이 될 거예요. 그래서 현대 자동차가 앞으로 로봇 산업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자동화, 자율주행차가 가져올 변화는 엄청난 거죠. 굉장히 많은 특히 교통사고 안전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가장 큰 거고, 그 외에도 뭐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또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일자리 감소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문제가 많다. 두 번째가 이제 탈탄소가 가장 중요한 전기차, 수소 전기차, 연료 전지. 이 탈탄소화는 앞으로 이거 요즘은 이제 유럽 경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안 좋아져가지고 유럽에서도 이 탈탄소화에 대한 프라이어리티가 조금 논란이 있어요. 논란이. 왜냐하면 제조업이 다 죽어버리는 바람에 이제 에너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유럽에서는 굉장히 지금 이 탈탄소화에 대해서 약간 좀 슬로우 나오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또 탈탄소화는 또 이제 반대로 보고 이런 것들 우리나라는 그 중간이지만 그렇게 해서 잘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잘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이제 공유화하고 하나의 통합한데, 공유라는 것은 한때 2000년 초에 여러분들 공유경제라고 말 들어봤잖아요. 공유경제.
공유경제 들었을 때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되는 그 우버하고 A&B 있어요, 사실. 그게 이제 이쪽에 트러스트처럼 우버 A&B였는데 우리나라는 이 공유화에 대해서는 별로 성공을 못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위 말해서 그 여객 자동차 여객 운송법인가 사업법인가에서 자가용 차량을 상업용으로 쓸 수 없게 딱 법으로 금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살짝 공유화는 우리나라는 거의 안 된 거라 뭐 부분적으로 됐지만 안 된 거라 그러고 통합하라는 것은 이제 여러 교통수단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이용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죠. 뭐 이게 좋을 수도 여러 가지 이제 개선 부분에서 여러 가지의 그 효과가 있어요. 아까 말한 자동화, 그다음에 정기화, 공유화를 세 개를 성공적으로 진행을 시키면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그 여러 가지 효과 하나에 대해서는 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또 동시에 여러 가지 또 그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이쪽에 그 영향을 받는 가장 크게 일자리겠죠. 일자리가 없어지는 이제 그런 게 또 굉장히 많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게 내가 어떤 한 특정 개인이 이익도 보고 손해도 보면 그게 개인에 의해서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지만 이 모빌리티 전환에 따른 이익을 보는 사람하고 손해 보는 사람은 되게 딴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갈등을 벌이죠. 손해보는 로스, 손해보는 사람은 반대를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사회적 갈등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절대로 모빌리티 전환은 잘 할 수가 없다. 잘 진행할 수가 없다는 그게 뭐 예를 들면 영국에서 처음 한 그 산업혁명 있잖아요.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그 로타리트라고 기계 파괴운동만 알고 있는데 그것도 요즘 뭐 AIX 관련해 가지고 다시 그 18세기의 산업혁명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진행 과정을 다시 정밀하게 리뷰하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크게 일자리라. 그때도 정확하게 나타난 건 산업혁명에 의해서 엄청난 돈을 버는 기업가 군이 있고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기계화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떤 노동자들은 엄청났어요. 그 당시에는 노동조합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국가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웰페어 서비스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자리를 잃는 순간에 노동조합의 보호도 못 받고 국가의 웰페어 혜택도 못 받는 그런 어떤 굉장히 극단으로 죽음으로 내보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좀 다르잖아요. 물론 다르긴 한데 여전히 그렇지만 어떤 전환이나 혁명으로 혁신으로 의해서 발생하는 이익 보는 사람하고 손해 보는 사람은 분명히 걸리고 그럼 이 두 부분을 하모나이즈를 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역할이 국가나 정부가 해야 할 거다. 그 국가나 정부가 이 일을 못하면은 사회적 갈등도 발생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혁신이나 전환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 패널 데모하고 뭐 피켓들로 나와서 뭐 방해하고 그다음에 뭐 근데 그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 일자리는 뭐 2018년도에 2020년도에 MIT에서 Work of the Future 미래의 일자리라는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을 조금 정리한 건데 2018년도에 있는 직업적 60%는 1940년대는 없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변화가 더 쉽게 일어날 거예요. 지금 있는 일자리가 한 30년, 50년 후에는 내가 볼 때 7, 80%를 아마 사라질 수 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7, 80%는 딴 일자리를 구매할 정도예요. 뭐 그때까지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제는 이거 일자리 전환을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일자리, 자기의 직업 전환을 어떻게 할 거냐, 또 국가적으로는
교육이나 훈련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이제 지금은 앞으로는 대학 교육이나 고등학교 교육이 AI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AI를 어떻게 이용을 하고 이런 교육으로 상당히 전환이 되어야 할 거예요. 상당 부분. 그거 아까도 우리 뭐예요? 삼성? 그 토큰 이야기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도 똑같은 이야기 했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으면 결과적으로 이제 납부가 되고 일자 지급 프로파한 좋은 일자리를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빈곤해지는 그런 갖는 거죠. 이것도 모빌리티 분야도 똑같다. 모빌리티 분야가 더 심각하니 더 가장 먼저 발생한 분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빌리티 분야가 이 혁신과 그 어떤 경제적 전환의 어떤 리트머스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모빌리티 대전환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사실 이거 조그마한 홈페이지 슬라이드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실어놓은 건데 모빌리티 전환 속에는 세 가지 필요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잘하려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기술이 있어야 한다. 기술 혁신성.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 아까 제가 테크놀로지가 리드를 하는 그런 어떤 그 혁명 내지는 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테크놀로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테크놀로지는 실효권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가 있어야 잘 되는 것도 아니야. 이게 테크놀로지라는 건 어느 한순간에 딱 개발이 되고 그다음부터는 이용만 하면 되는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바일 폰 보세요. 삼성전자가 갤럭시 모바일 폰을 개발을 해서 매년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속에서 지속적으로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이 되는 거예요. 시사는 시장 속에서. 그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경제적 효율성, 이코노믹 바이어빌리티, 사업성이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은 기술 혁신도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중요하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아마 제주도도 내가 이렇게 쭉 리뷰를 해보니까 자율차라든가 UAL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다 기술은 그럭저럭 있는데 이것을 사업하고 연결이 안 돼. 비즈니스 모델이 적절치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뜻 도나 또는 사업가가 나서서 안트레프레너가 나서 이걸 하겠다고 마음은 하겠어요 그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미국은 왜 이게 가능하냐? 미국은 금융 자본시장이 엄청나게 발전이 돼가지고 전부 다 지속적으로 혁신성만 있으면은 돈이 이게 조달이 되기 때문에 재원 조달이 되기 때문에 투자 재원 조달이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요즘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미국의 월스트리트에 비하면은 세발이 비겠죠. 이게 그만큼 이제 금융 자본시장이 중요하다는 데 있어서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아까 차에 강조했던 사회적 포용성, 소셜 어그리먼트가 사회적 포용성, 소셜 어그리먼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그럼 이제 사회적 갈등에 들어가게 되고 안 되는데 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면 어떻게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게 사회 안전망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사회 안전망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은 기술 혁신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국가가 해야 할 중에 상당히 중요한 게 많은 부분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 사회 안전망을 확보해서 지속 가능하게 이게 사업이 혁신이 되고 기술이 혁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만들어주는 게 국가가 해야 합니다. 국가가 기술 혁신을 할 수 없잖아요. 국가가 사업할 수도 없잖아요. 정부가. 그건 민간 섹터에서 해야 할 일이고 국가는 세금을 받아들여서 그런 기본 요건을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국가가 해야 하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회 안전망하고 교육이다. 우수한 교육, 인적 역량을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저기 뭐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역할 이게 중요하다는 게 이제 저는 그런 거고 결과적으로 시장 기반의 전환 생태계가 구축이 안 되면은 지속적으로 갈 수가 없다,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아까 말씀 자동화, 정교화, 공유화는 같이 가는 겁니다. 자동화 따로 있고 공유화 따로 있고 정교화 따로 있지는 않아요. 이 세 개가 같이 갔을 때 성공을 하고 이게 분절화되고 되면 안 된다. 이게 한 사이먼테니어스하게 한 속에서 한 생태계 속에서 같이 굴러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 이게 이제 제가 모빌리티 전환, 모빌리티 트랜스포메이션 관련해서 뭐 짧은 시간에 대략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몇 분 정도 더 쓰면 되나요? 30분? 네. 나머지 시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연 그 제주도는 지금 어떤 상황에 지금 어디에 와 있냐 이미 한 30분 한 것 같은데 30분 더 했죠? 네? 1시간. 아, 1시간, 오케이. 1시간이니까 제가 한 20분, 15분, 20분만 더 쓰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제주도는 좀 어디에 와 있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건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첫 번째는 제주도 뭐 관련해서 제가 이제 제주도 모빌리티 전환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보고 그동안에 뭐 제주 엑스포에 다니면서 주소도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 이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 어떤 레코멘데이션스라 할까 어드바이스 수준의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이런 질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자료가 뭐 뒷부분 이거저거 기초를 만들어 왔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그중에 일부 이야기를 하고 일부 이야기를 안 하고 그랬는데 잘제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제 판단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율주의 뭐라 그럴까 기술 수준이나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시장 생태계가 어느 수준에 와 있냐 저는 그렇게 썩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나 일부 도시에서 여러 가지 시범 사업들을 꾸준히 하고는 있어요.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해요. 내가 보면은 의욕은 앞서 있지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이게 팀워크 형성이 돼 있어야 하고 조직이 형성이 돼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거기 그 조직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투자 내지는 재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게 시장 생태계 속에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썩 잘하고 있지 않다.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잘하고 있는 나라, 잘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역시 미국하고 뭐 잘은 모르지만 중국이다. 중국은 좀 특수한 상황이고 미국의 예를 많이 드는데 미국의 이제 소위 말해서 제가 2023년 3년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육주차 샌프란시스코에 들려서 GM에서 하는 크루즈라는 자율주행 택시를 탔었어요. 로봇 택시라고 하는 자율주행 택시를 탔는데 그때 그 GM에서 하는 건데 그때 한 30분 탔는데 운전자가 없는 드라이버리스 자율주행차죠. 탔는데 그 뒤에 그게 보행자 사고를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GM에서 사업을 포기를 했어요. 사업을 포기를 해버리고 지금은 이제 그걸 웨이모나 테슬라 FSD가 테슬라가 테크업을 해가지고 테슬라에서는 지금 자율주행 택시 사업이 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나름대로 잘 상업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레벨 0에서부터 레벨 5까지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에 와 있냐? 제가 볼 때는 레벨 2에서 3 사이에 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레벨 2, 3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레벨 3까지는 자율주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보조장치 수준이지
그쪽에 그 뭐라고 해야 하나 이거 이제 보통 그 ADA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이라고 그러는데 이쪽에 이제 조향이라든지 브레이킹이라든지 뭐 이런 수준에서 부분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지금도 현대차 뭐 고속도로에서 핸들 놓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정도 수준인데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그 기복이 그 차이점은 레벨 3, 레벨 4입니다. 레벨 4에 가면은 드라이브리스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레벨 5는 이제 레벨 4는 레벨 5 똑같은데 레벨 3는 이제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지역에서만 이제 드라이브리스를 하는 거고 레벨 5는 어디서나 하는 거고 이게 조금 차이는 있죠.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2에서 3도 완전한 상태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그중에 일부 부분적인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라이트 플러스 그 스타트업이 여기 라이트 플러스 나오신 분 있으세요? 라이트 플러스 그래서 뭐 내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고 엑스포에 와서 사실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를 낼 정도로 그렇게 좀 뭔가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 않나.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재정난에도 시달리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제 제주도의 경우에는 제주도가 사실은 좀 특수하잖아요. 굉장히 특수하고 저는 우리나라에서 전제 이게 그 모빌리티 새로운 모빌리티를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이트가 사실 제주도가 생각해요. 얘네는 이제 신재생에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비그리드가 또 이렇게 가능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광객이라는 수송도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제주도가 상당히 좋은 거. 그래서 나는 좀 제주도가 어렵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잔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뭐 해결해야 할 문제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 안전사고 문제가 가장 큰 거고 여기 안전사고 문제는 되게 아직도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제기하는 제가 그 자율주행차가 일으키는 안전사고 문제 몇 가지를 이렇게 좀 분류를 해본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테슬라 타고 가는 운전자가 테슬라가 완전히 자율주행차인 줄 라고 생각을 하고 운전석 이탈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이렇게 사고를 일으킨 사례도 있고 인지를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자율주행차와 는 자율주행차 사이에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서로 간에 오해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도 그런 사고들이 아직은 안전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보험 문제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사이버 문제 얼마 전에도 예를 들면 갑자기 정전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율주행차가 뭐 작동을 정지하는 거예요. 통신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이버 보안 문제도 해결할 문제 아까 안전 문제는 보호와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은 제가 이제 나중에 또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 조금 더 제주도가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중교통은 셔틀 형태로 택시는 로봇택시로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전기차 기반이기 때문에 앞서가는 자율주행 시범도시로 선도도시로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야 해요. 사실 그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나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그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제주도에서 또 많이 또 이렇게 관심 많은 것들 하다가 UAM, AAM 이야기잖아요. UAM 이야기인데 사실은 뭐 UAM에 대해서는 이름은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는 이름이 돼 있지만 사실 수도권에서 이거 성공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제주도가 관광의 특성, 관광이라는 특성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서적으로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이게 도서적으로
성분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해에 나중에 이야기 하겠지만 저 제2공항을 건설하면은 이 유해도 같이 끝까지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버트 이야기를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해의 지금 기본적으로 유해의 구성 요소 유해는 아직은 이제 전문용어로 에어워스리스라는 기체 가망상 안전사에 확보가 되지 않았어요. 안전하게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라. 그래서 미국의 그 FAA에서 인증을 아직 주지 않았어요. 상업적 인증을 아직 주지 않았어요. 제가 2023년도에 지금 세계에서 가장 기체를 잘 만들고 있다는 조비 에비에이션을 실제로 방문을 해서 테스트하는 걸 옆에서 보고 했는데 그 당시에 23년도 말에 서티피케이션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그만큼 여러 가지 안전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아예 이 기체 만드는 것 제조 자체를 지금 현재는 중단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중에 UAM하고 드론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가끔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이번에 잘 모르겠는. 이 드론은 기본적으로 항공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타고 다니는 장치가 아니라 UAM은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게 훨씬 안전성이 중요한 거예요. 안전성이. 세이프티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운항 고도상에서 완전 분리가 되는 거예요. 드론은 지상에서 300m까지. 그 다음에 300m에서 500m까지는 이제 그 이상은 저희 말해서 이제 경경기나 그런 항공 보니까 일반 항공기 15km까지 가더라고요. 상공으로. 무게도 좀 다르고. 그래서 제가 다른 거가 항공기냐 비행 장치냐 그런 쪽으로 차이가 있어요. 또 중요한 게 이제 버트포트에 대해서 이제 버트포트 설계도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 버트포트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일단 버트포트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종의 지하철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하철역을 철도역을 잘 설계를 해야지 접근성도 좋고 설계를 해야지 여기서 타고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항로는 그냥 안전성 문제가 되니까 항로를 고정된 항로를 처음에는 어떤 지정된 항로를 이렇게 만드는데 제주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회적 수용성 안전이라든가 시큐리티라든가 소음이라든가 그다음에 지불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걸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컨트롤을 관심을 많이 보는 게 세이프티 문제가 아닌가 그만큼 아직 기체의 안전성이 보장이 안 됐다. 그동안에 테스트도 아직 완전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지불 가능성이에요. 그게 돈을 비싸면 누가 타겠어요 그걸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성 문제도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고 언젠가는 해결되겠죠 문제니까. 전기차 수송 부분의 터널 이것은 이제 제주도 엄청 잘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기차 지금 한 10% 평균 내가 찾아보니까 3%다. 전국 베이스가 근데 여기는 이제 10%가 넘었기 때문에 전기차, 수소차 비중이. 근데 지금 현재 국가 그 탄소 중립 국가 각축 목표는 2030년에 23% 이상을 전기차로 대체를 하겠어요. 주행거리나 횟수나. 그다음 2050년까지는 100%가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2030년 몇 년 안 남았잖아. 23%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나는 제주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정말 저 북부 수준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수준으로 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전기차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제주도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잘하고 있잖아요. 신재생 에너지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 풍력 발전 내가 그 사이트를 가봤어요. 2년 전에가 그 수소 버스 해가지고 했었잖아요. 상당히 기수가 났는데 그런 것도 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 전기차 보급을 조금 더 우리 엑스포 이 모빌리티 엑스포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그게 좀 이렇게 좀 더 협력을 해가지고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제주도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나머지 뭐 충전 문제라든가 뭐 보조금 문제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적극적 조율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좀 잘했으면 더 좀 강하게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전기차 우리나라 전기차를 그렇게 잘하고 있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근데 사실 이명박 정부 때 녹색 성장을 해서 그때 이제 스타트를 했잖아요. 사실 안 해버린 거야. 그때 제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녹색 성장에 전도사처럼 어디 올리뱅크나 ADB 같은 데 가면 제가 발표도 하고 사람들 들어오고 그때 법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녹색 성장 기본법 이런 거 근데 하다가 안 해버린 거야. 하다가 안 해버려서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탄소 감축에 있어서는 불량국가로 이렇게 지금 사실은 찍혀 있어요. 사실은 이런 것을 아시죠? 우리나라는 탄소 감축에 대해서 불량국가입니다. 그냥 제조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조업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좀 있다 그런 생각이고 그 모빌리티 생태계를 잘 하려면 아까 말한 대로 산업 제조업도 잘 돼야 하고 서비스 운송 서비스도 잘 돼야 하고 여러 가지 인프라도 구축돼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금융이나 규제 뭐 이런 것들이 R&D 이런 것들이 다 잘 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됐고 저는 이제 그 제주도가 그동안에 뭐 혁신센터도 만들어 놓고 이제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계시잖아요. 잘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그 뭐랄까 그 속도감 있게 효과성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흉내만 내고 그냥 멈춰있는 상태가 아닌가는 약간의 우려를 좀 하고 있는데 제가 한 3년 전인가 독일의 미넨이 국가대학이 상당히 유명한 대학인데 MIT처럼 그래서 TUM이라고 테크니컬 유니버시티 오브 미넨인데 여기에 그 운터네우머라는 게 우리나라식으로 딱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운터네우머 TVL에 가면은 M큐브라는 모빌리티 혁신 센터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실 사람 들어가서 있습니다. 그 모빌리티 혁신 센터에는 거기 가서 보면은 그 엄청나게 많은 전 세계적 스타트들이 모여 있어요. 모여 있으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그 산학연의 어떤 그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스타트업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장 테스트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이 빌딩이 그 혁신센터 자체의 인큐브인데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길이 제주도도 지금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제주 모빌리티 혁신센터를 좀 만들어가지고 아까 말한 자율주행차, 전기차, 그 다음에 공차, 뭐 위에 이런 것들을 거기서 총괄 관리를 하면서 어떤 그 산업연의 클러스터를 거기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재정지원도 받고 그렇게 해서 좀 한번 좀 힘있게 끄집고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것은 자료를 다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거 어차피 모빌리티 혁신 클러스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지적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혁신 클러스터가 필요한 이유가 과거 우리나라는 제조, 기술 중심의 거치고 하는데 이것을 서비스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서비스 중심으로 바꿔서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가야 한다. 왜냐하면 이게 기술도 여러 가지 기술도 들어가고 금융도 들어가야 하고 여러 규제도 됐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동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가 불전돼가지고 진행을 하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 모빌리티 혁신 클러스터는 이 종합적인 총사령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 대중교통 민감한 문제이고 내가 이 찾아보니까 어젯밤에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 그리고 조금 좋아지고도 있다.
이게 뭐 보니까 이제 전에 제가 오래전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제주도는 이제 지성 간선 쪽으로 바꿔야 한다. 그다음에 수요 무답형 DRT도 도입을 해야 한다. 그다음에 이제 요금체계 개편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언론에 난 것을 제가 읽어보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아 평가에.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 뭐 이렇게 대중교통 분담률이 뭐 확보 상태니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 정체 상태니까. 서로의 그 이용객도 크게 늘지를 않고. 그 옛날에는 이제 많이 줄어가고 보조금은 늘어가니 가서 굉장히 그 경종을 굉장히 경고를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이제 거기서 조금 벗어나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뭐지 2012년인가 서울시 대중교통 이명박 대통령이 선수할 때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청계천 어제 양면장이 말씀드렸는데 청계천 없애고 거기다가 이제 일부 하천을 만들어서 선도를 했고 명물이 됐잖아요. 어쨌든 그다음에 사실 더 서울 시민들이 좋아하는 게 대중교통 핵심.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대중교통 핵심의 핵심은 뭐 BRT를 도입하고 통합 요금 체계를 한 것도 있지만 그 근간에 가장 중요한 게 핵심의 근간에 중요한 게 중고임제예요. 중고임제라는 게 버스는 버스 업체에서 하지만 그 수익을 보장해주는 수익을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뭐 그 10사람이 타든 100사람이 타든 상관없어요. 일단 계약에 의해서 수익을 보장해주는 거라서. 그래서 이게 버스 회사로서는 운송업체로서는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기사들 처리도 굉장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이제 개선이 됐고, 근데 이제 내가 볼 때는 서울시는 1년에 버스 관련해서 7, 8천억 가까이 보조금이 들어가요. 지금 1천억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큰 돈이죠. 큰 돈인데 이게 계속 늘어날 것은 커요. 이제 물가도 오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제주도 이걸 그럼 앞으로 어떻게, 지금 이제 이 상태까지 왔는데 아까 보니까 뭐 지관세 체계로 바꾸고 그다음에 또 양문형 섬식도 좀 도입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뭐 잘하고 있더라고요. 잘하고 있는데 또 앞으로 그럼 여기다가 더 추가적으로 뭘 또 해야 하느냐 이런 것을 이제 봐야 하는데, 저는 좀 이제 중고임제라는 게 지금 서울은 그게 이용객이 많고 그다음에 재정이 좋기 때문에 중고임제가 좋습니다. 근데 이 서울에서 인기가 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중소도시도 많이 중고임제를 도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방은 이용객이 작고 그다음에 이게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방들이 중고임제가 읽고 그냥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새로운 비즈니스 뭐라 그럴까 운영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중고임제를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지방에도 그걸 도입하면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뭐 버스 하시는 분들은 이게 거기에 대해서 무료를 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게 중고임제 자체에다가 주민을 그대로 하지 말고 이게 약간의 그 어떤 그 운송업체 기능 실적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은 우선부터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경쟁체제를 도입합니다. 왜 서비스도 좋아지고 서비스가 나빠지면은 이용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용하겠어요?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재정적으로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용자 직접 보조 방식으로 이용자가 승객이 버스 노선을 선정을 해서 탈지 말지를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용자 직접 보조 방식으로 여기서 자세히 설명은 아니지만 방식으로 이것을 시장 경쟁 체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100% 중고임제는 좀 옳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여기는 또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승차 문제들을 좀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 전기
경유권이라든지 그런 뭐 1권, 3권, 5권 등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런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더 나아가서 아까 뭐 자율주행 버스 같은 거 과감하게 도입을 하고 좀 더 그런 것도 여기서 좀더 시도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아까 말한 그 저기 DRT도 조금 더 세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수요 같은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핸드폰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사람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저기 뭐야 세종시에서 셔틀이라고 해서 가는 건데 좋은 걸로 지금 개발하고 있고 제가 이걸 월드뱅크에 가서 소개를 했더니 월드뱅크에서 다시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도 일부러 하고 있지만 이용자 중심의 통합 경쟁체계를 이용자 맞춤형 통합 경쟁체계를 해서 여러 가지 그 교통수단을 전부 다 통합을 해가지고 한 군데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서 요금 체계라든지 마블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서 다 이렇게 보고 또 한 가지가 아까 지성간선 체계가 작동이 제대로 되려면은 환승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환승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통합 체계를 만들어서 환승 체계가 문제라면은 오래 기다리고 오래 물었고 그러면은 의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새로운 지사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손질을 해가지고 지금 했다가 싹 또 스크랩하면 안 돼요. 그 기반 위에서 거기다가 또 새로운 것을 얹히고 하는 그런 도전이 필요해야 된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공항. 이게 이제 굉장히 제주도에서는 참관이 많았고 그래서 사실 저는 원래 제2공항 그 사람들은 반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래전 이야기인데 모아서 세미나를 할 때 제가 조금 반대를 했더니 그 관중석에서 나한테 야유를 보내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제2공항이 국가적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아직 100% 결정 안 됐는데 이건 국가예술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토부 결정을 하는 게 맞고 저희도 이 어떤 SOC 사업도 거기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국가는 그것을 국가적인 관점에서 이걸 이제 의사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해를 해야 하고 손해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이 뒤따라야 하는 그런 거고 제가 이제 지빈사업에서는 저는 원래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기보다는 약간의 해적 건축작도 그게 공식화되지는 한 번도 없지만 그것을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해적 건축작도를 넣어서 제주시하고 서귀포 사이에 이동도 해결을 하고 이게 좀 더 효율적으로 국토를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요즘 또 이제 그 호남의 그 서남권이 또 반대처럼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길게 볼 때는 제주 힐터널 고속철도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어쨌든 제가 해봤어요. 저는 지금은 뭐 특별한 생각은 없고 어쨌든 간에 이제 제2공항이 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제주 회사는 정부가는 실현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제2공항을 잘해야 한다. 저도 이제 가덕동화도 사실은 저는 반대를 좀 했어요. 제가 처음에 프랑스 ADPI하고 같이 일할 때도 김해공항을 선별해 쓰는 가게가 있잖아요. 김해공항을 신공항으로 만들고 거기다가 탈출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해공항을 합쳐서 쓰다가 나중에 보자 그랬는데 가덕공항으로 갔는데 그 약간의 여러 가지 리스크 테이킹이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실패할 가능성도 좀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공항 뭐 실패할 가능성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뭐 조그마한 섬에 섬은 아니지만 어쨌든 섬에 두 개의 국제공항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고 부담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또 환경적 피해가 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기로 했으니까 잘해야 한다. 잘해서 제주의 지역 발전과 또는 미래 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 내에서도 신공항 그 어떤 그 타스크포스를 만들어 가지고
중앙정부에 맡기면 안 돼요. 이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지원도 해줘야겠지만 여러 가지 공항에 신공항을 하는데 잘못하면 옛날 구공항, 옛날 공항 하나 만들어 놓은 우리 뭐 세종시 만들어 나오니까 전남만 또 못한 세종시를 만들었어. 내가 보는 관점에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미래공항을 만들어야 돼. 미래공항이 뭐냐? 그런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 공항 이야기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지속 가능 공항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개념이 있고 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공항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자료는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 최근에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방공항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8개 지방공항이 지금 다수로 올라가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제주공항이에요. 사실은 제주공항인데 잘해야 한다. 그래서 특히 제주도는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꼭 제주도 때문에 써는 건 아니지만 인바운드 관광수요, 관광협회장도 와 계시지만 인바운드 관광수요하고 창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해야 한다. 저기 자세한 이야기를 써놨으니까 제주도는 이제 관광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공항을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스마트 공항이라든지 또는 이 공항을 건설해놓고 방치하면 안 돼요. 이 공항 공사한테 방치하면 안 돼요. 공항 공사가 분명한 책임이 있지만 또 동반자로서 제주도가 적절히 계획을 해야 돼요. 계획을 해서 이 공항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미래형 아까 말했잖아요. 계획적으로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스마트 공항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이 소형 항공 시장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나가고 이런 해서 나는 제2공항을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라든가 의견 수정 단계를 벗어나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이상의 시간 낭비는 사실은 시간 소요는 낭비다 그런 생각이고 제 그냥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주워서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뭐 저희 발표를 여기서 끝내고 혹시 뭐 저희가 질문이나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신 오대화 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혹시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내비분께서는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 정도만 저희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강의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한 두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그 대중교통 분야 부분들이 이제 한 20% 가까이 올라오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가장 현안이 뭐냐면은 지금 BRT 사업 관련해서 제주도의 도정에서 향후 이제 이 부분을 좀 수정하거나 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우리 원장님께서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거나 혹은 또 제언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여전히 대중교통 버스 제주도는 뭐 어차피 버스를 통해서 이제 대중교통인데 대중교통 전국적으로 아마 렌트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수송 부담이 제일 낮은 게 제주도더라고. 보니까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60%를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60%는 63%, 4% 되고 제주도는 뭐 지금 뭐 한 10%가 아니 20%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게 관광객하고 합친 건지 아마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또 그 증가율도 좀 늦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증가율이라는 것은 과거에 코로나 때 많이 이렇게 다운됐던 게 이제 올라온 거라서 이게 이제 그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개혁이나 개편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이용 증가일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좀 정밀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들여다 있고 어쨌든 저는
그 BRT를 도입한다든가 또 BRT 도입하고 또뭐 차가 막힌다고 말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서울도 똑같았어요, 사실은. BRT 문제라든지 그 저기 뭐야 그 지산 나선 체계라든지 사실은 중소도시가 뭐 대전은 중소시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50만 전후의 어떤 도시들이 대중교통 중심의 대중교통 구축에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도는 이제 도로 국가경제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대중교통이라는 게 수요가 이용자가 확보가 안 되면 운영이 어렵잖아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이제 고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대중교통 이용객이 늘수록 또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러 가지 플러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정치적으로 없는 거예요.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승 체계를 좀 더 강화시켜요.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그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그런 비헤이비어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철저히 이기적이에요. 예를 들자면 100원 한 장만 차이가 나도 절대로 그 이용 안 해요. 시장에서. 그런 것처럼 이게 편하고 쾌적하고 빨라야지 이용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세종시도 내가 세종시 10년 살았는데 세종시도 대중교통 타고 1시간 걸렸는데 내가 내 차 몰고 15분인 거예요. 그럼 누가 대중교통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원래 세종시가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표방하려고 만들었는데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인구가 지금 뭐한 35만, 40만 정도인데 그래서 제주도 내가 볼 때는 대중교통 중심으로 간 게 맞고 조금 더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를 더 강화시켜야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요금체계 중고용제를 좀 손질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환승 체계를 대폭 강화를 해요. 지산 간선 체계에서 그러니까 지산 체계는 굉장히 다양화시키면서 간선 체계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하면서 중간에 갈아탈 때 굉장히 환승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거기다가 플러스 그 미래 모빌리티 요소를 좀 많이 가입을 해라. 아까 뭐 마스 통합 운영 체계라든지 그것도 조금 더 유명하게 아이디어는 다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성공적으로 적장시키느냐가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주도의 대중교통이 관광객들이 와서 어떤 출퇴근 주민들이 대중교통 타는 게 저는 이제 서울에서 차를 몰고 시내를 나간 적이 거의 없어요. 서울에서. 왜냐하면 차를 가져가고 주차 불편하지. 더 오래 걸려요. 저는 65세가 넘어가지고 공짜니까 내가 대중교통을 타는데 지하철을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용자는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선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만들어 놔야지 타지 편하지 않는데 타라고 절대로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조 위에다가 조금 더 그게 왜 좀 더 이용자 중심으로 노력을 좀 하는데 내가 좀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들여다봐야 되고 그래서 열심히 하면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들 출근하셔야 되는데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어제 그 뉴스에 그 제1차 제주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국가교통위원회 심토가 내가 봤어요. 제주도가 수소 트램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또 실제로 제주도의 적응 가능성이 어떤지 전문가로서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때 두 가지인데 아마 그 기사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데 우리나라에서는 트램이 경량전철하고 트램이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버스가 워낙에 편하고 잘 발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경량전철 사업도 전부 실패했어. 전부 실패. 그것도 개인적으로 민자사고 해가지고 더더군다나 이제 문제를 많이 야기해버리는데 우리 연구도 그때 소송도 나왔어요. 그래서 트램도 일종의 경량전철이고 트램은 이제 굉장히 훨씬 느리면서 도로 위에다가 이제 기존 교통하고 같이 혼재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하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경제석을 그렇게 자신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제주도 같은 도시에서 트램 정도 하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도시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특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도시의 이미지나 또는 그 여러 가지 대중교통 그 향상 차원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예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 감당 수준을 먼저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감당하다가 저는 뭐 해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트램을 만들었으면은 트램의 이용을 많이 할수록 그 기존에 있는 교통체를 개편을 해야 합니다. 그걸 잘 못하면은 또 외면을 받아요. 그게 그래서 되게 지방에다가 새로운 교통체를 넣어놓고는 방치를 합니다. 방치를 하면은 대표적인 게 영희 경단전철이에요. 방치를 하면은 더 좋은 교통수단이 있는데 왜 그걸 타겠어요? 안 타지. 더 편리하고 싼 걸 타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앞으로는 그걸 어떻게 잘 만드느냐의 문제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해도 어려운 단계가 아닐까. 저는 뭐 이제 수소 트램이라는 건 이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텐데, 기술적으로 난 어디 철계에서 개발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정도 테크놀로지 상으로 안정적인지 참 고장나도 못 잡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은 하는데, 그거 중요한 게 트램에 들어서면 정리를 좀 해야 합니다. 기존 노선도 바꿔야 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대중교통 체계 이럴 때 그런 측면에서 그런 각오가 됐고, 그다음에 약간의 약간일지 많을지 모르겠지만 재정 부담을, 예산 부담을 끄집고 갈 수 있느냐. 지금 버스도 한 1,000억이 넘는다는데 그걸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거기서 어떤 그 확신을 가지고 해야 돼. 지금은 이제 다음 같은 거는 아니고 그냥 기본계획상에서 이제 승인을 받은 거라서 앞으로 에타도 가야 갈 길이 멀어요. 사실은 그 공정 예산을 60%를 받아서 저출도 사업을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지방의 저출도 사업들이 전부 다 적자예요. 심지어는 처음에 광주 저출도 1호선은 하루에 1년에 300억인가? 좀 숫자가 제 생각이 안 나는데, 하루에 그 돈을 그 이용객들한테 택시로 나눠주는 게 더 낫다고 그랬었어요. 왜냐면 그런 현상이 발생되면 안 된다. 그죠?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그 불철도이 성공적으로 바뀌고 그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은 걸 이렇게 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철도는 한번 건설을 해놓으면 없앨 수가 없잖아요. 버스에 노선 바꾸면 되죠. 철도는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고 상당히 오래 가기 때문에 의사일지를 할때 잘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고, 저도 제주도 트램 문제에 대해서 혹시 자문이 필요하거나 제 도움이 필요하면은 전화 또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적극적으로 좀 서포트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